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3% 상승했고요. 코삭은 1.34%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보합 수준이었고 코삭은 1% 이상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상승세를 멈추고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듯 모양새를 보였습니다만 꺾였습니다.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FOMC에 관련 이 인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일축을 해버리면서 금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올해 이제 증시 전체는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 이어질 거고요. 특히 이 고금리가 유지되면 될수록 미국 경제보다도 신흥국에 대한 그런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 대한 지표도 지표이지만 저는 이 환율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1355원까지 2.5원 정도 올라서 환율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 달면서 눌러지는 듯 하면서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로 고점 부근에 다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은 이전에 유지했던 고점과 유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1300원 후반대까지 진입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환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쐐기형으로 수렴 패턴으로 좀 이렇게 모이는 상황 속에 조금 더 이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정도 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질지 좀 둘 중에 하나 정도 생각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고금리에 대한 유지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증시 전체가 좀 하락을 하면서 환율이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키고 있긴 하지만 만약이라도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물가 지표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굉장히 시장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좀 완화되어서 나오는 것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그런 이 이슈 때문에 증시가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금리가 올라갔다가 금리가 아니죠 환율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확신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지수 전체는 올라와 있지만 특정 반도체 종목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 전체가 좀 골고루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시만 올라가고 내 종목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으려면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는 그러나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금융투자 위주로의 이 기관 투자자 매도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좀 매수를 했는데 일단 계속 코스피에서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옵션 만기 이후에도 이런 포지션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그런 공매도 금지 기간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달 뒤에 코스피의 공매도가 활성화되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포지션을 가질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1.3% 떨어지면서 고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겹게 올라왔던 지표가 한순간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확 떨어지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게 이제 고금리에 대한 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일축입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이런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특히 전기 자동차 관련한 이 정책적 이슈가 좀 이전보다 좀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실적이 감소하고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 관련한 2차 전지 관련 생산 기업들도 좀 그렇게 좀 힘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금방 꺾여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이 물가 지표가 아직도 불안하고 금리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단기로 어떤 종목을 한 달, 두 달 만에 수익을 크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하락장, 횡보장에서는 좀 길게 접근을 할수록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추세로 보았을 때는 이 상반기에 있을 CPI 지표, 뭐 PCE 지표, 물가 지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이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금리를 끝내고 이 물가를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금리를 떨어뜨린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증시는 얄밉게도 계속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선물 지표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는 또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피 종목들이 좀 오늘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해외 증시는 크게 지금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좀 반전이 있었으면 하고요.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좀 눈에 띕니다. 86달러, 87달러. 천연가스는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유독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직 해외 증시는 크게 지금 조정을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은 4.46%로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넘어서고 또 넘어선 상황이고 국채 금리가 2%대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잘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왜 이렇게 약세를 띠는 것인가?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스피는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가 기계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고점보다는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또 어디까지 치솟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채 금리가 다시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대로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430원 하락해서 2.5% 떨어졌고요. 16,5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보합 수준이었지만 사실상 코스피의 주요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특히 BHI, G2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크게 떨어졌고요. 좀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특별한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요. 증시에 대한 이 분위기로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좀 이제 피크 거래량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그런 상황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거래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220만 주로 거래되었고 전날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올렸던 거 그대로 떨어뜨렸고요. 이번 주는 또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수요일은 선거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내일이 이번 주에 옵션 만기 전에 마지막 날이고요. 목요일까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상 움직임이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거래량이 탁 죽은 채로 큰 움직임 없이 계속 지루한 흐름을 또 이어가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3월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짝 올라갔지만, 요때 올라갔던 이유가 뭔가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SMR 관련된 그런 이슈로 좀 분위기를 잡는 듯 했지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접적으로 당장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때마침 그 소식이 나오지 않은 채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꺾여버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굉장히 루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왔습니다. 상승을 좀 한다 싶으면 루즈한 흐름을 한 달 이상 뽑아내고요. 또 이제 지루하게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갈자리를 갑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루즈하게 눌러버리고요. 그 움직임이 이전에도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마다, 이 말일마다 이런 저점 고점을 바꿔주는 흐름이 나왔고, 그때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늘었다 줄었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실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물량을 확보하기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반전이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매도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큰 이 매수를 많이 이어간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모아가는 느낌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차트를 보면 별로 우리는 볼 게 없습니다. 21선, 61선, 121선 그대로 벌어지면서 유지하는 채로 뭐 올라갔던 거 갭을 좀 메워주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고 또 16,000원대로 떨어졌는데, 뭐 사실상 이제 이 아래 단을 연결해 보면 그대로 61선 위에서 유지하면서 올라가지고 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 추세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평균 단가를 높이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움직일 이유도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증시 분위기까지도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뭐 거래량이 더 붙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죽은 채로 큰 움직임 없이 계속 루즈한 이런 횡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시간이 빨리 흘러서 4월 중순, 그 다음에 5월, 6월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 루즈한 흐름을 우리가 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15만 주 매도했는데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이 각각 39,000주, 25,000주, 64,000주. 투신은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오늘 23,000주 매도했고요. 오늘 특별하게 많이 매도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는 2%, 2.5%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7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전날 매도했던 거 메워주는 듯 합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최근에 와서는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계속 없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큰 의미 없는 움직임이었다.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실리면서 아래로든 위로든 뭔가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애매한 포지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이 끝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정치적 이벤트 때문일까요? 뭔가 계속 막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방향 제시가 되고 이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 소식이 들려야만 좀 이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막혀 있는 듯 합니다. 근데 막혀 있다라고 해서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정치 이벤트가 끝나면 분명히 이 에너지 관련한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요, 그 다음에 탈탄소의 가속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초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550만 주로 전날보다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52만 주로 전날보다 한 18만 주 정도 증가했고요. 지금 특이한 것이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잔고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잠깐 줄긴 했지만 다시 늘어나면서 진행 중이고요. 이러한 패턴이 이전에도 좀 보였었다. 그래서 3월 14일에 옵션 만기 때 대량 상환이 되었다가 또 그대로 채워 넣어서 공매도 잔고를 늘렸다가 또 옵션 만기 때 이 상환을 시키는지 그런 패턴이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옵션 만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 이제 체결이 2,600만 주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상환이 또 어제로 시작이 되면서 오늘도 상환이 40만 주 정도, 체결이 10만 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 2,57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잔고가. 그래서 대차 잔고가 이렇게 연속으로 늘어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대차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꼭 공매도를 늘리기 위해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외국인 추정 물량은 전날 이 20만 주 매도였는데 추정 18만 주 플러스에서 44만 3천 주 플러스로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지금 변동 없고요. 17.76%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400만 주 정도 늘렸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또 꾸준히 물량을 늘려가는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원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신한증권이 어제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도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해드릴 소식들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소식은 이제 아무래도 체코 원전입니다. 이달 말에 이제 입찰 마감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6월 중에 결판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그런 것이 이 입찰을 예정 기간보다 2주 연장을 한 것에 대해서 EDF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조정에 가깝다라고 하지만 이 EDF에 대한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는 이 체코가 조금 이제 기류가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이 원전도 원래 한 기에서 4기로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요. 이 4기에 대한 확장이 사실 경제성에 대한 그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 이 정부에서 원전을 어차피 지을 걸 한 번에 이제 검토를 해야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프랑스 EDF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주 뒤에 이 입찰이 마감이 되고 나면 과연 이제 체코가 6월까지 어떤 국가를 선택할 것인지는 조금 마음 졸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 프랑스보다 훨씬 가격이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지만 이런 외교적인 측면에서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체코를 비롯해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등 유럽 10개국과 원자력 동맹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꼭 우리가 불리하지만은 않다라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프랑스가 이제 원자력 동맹을 맺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국가에서 프랑스가 유리한 입지를 가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불가리아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거기 설계를 수주를 했고,
그 원자로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거를 이제 현대건설이 건설을 맡으면서 수주를 하였습니다. 크로아티아, 핀란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러시아 로사톰이 이미 수주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직 이제 수주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민간 원전은 우리나라 한수원이 지금 수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결코 이 유럽 시장에서 좀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체코 내부에서도 계속 프랑스 EDF에 대한 사업 역량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지재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리스크가 있다. EDF 같은 경우는 역량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EDF는 원전 사업에 대한 역량에 의구심이 내부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원전을 적시에 건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고, 특히 영국의 프로젝트를 예를 들었습니다. 힌클리 포인트 C 사이즈 웰 원전 사업과 프랑스 내 기존 60여 개에 대한 유지 보수, 현대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현실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이 비용이 늘어나고 제때 진행이 되지 못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그 내부에 자국 내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외의 그 유지 보수에 신경을 쓸 만한 겨를이 사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2주 연장에 대해서 좀 불안하기도 하죠. 근데 이미 1차 입찰 마감 제한선 때도 2주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중순에 끝날 것이 작년 10월까지 마감이 늘어났었고요. 그래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EDF가 3파전을 할 때도 2주 연장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2주 연장을 해서 프랑스 EDF의 이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불리하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프랑스가 지금 EU 내에서 좀 원자력의 친 원자력 국가에서 좀 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체코도 거기에 이 프랑스를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 체코 내부에서 그 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건설하는데 좀 더 초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인정을 받았고, 특히 최근에 UAE의 원자력 발전의 바라카 원전 내기를 보면은 체코는 더더욱 신뢰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일단 끝까지 가봐야지 알겠지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샘 알트만이 투자한 소형 원전 기업 오클로가 에퀴닉스와 전력 공급을 계약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SMR에 대한 입지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창업자가 이렇게 SMR에 투자를 할 정도로 그만큼 SMR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도 SMR의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졌다가 뭐 반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평균적인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결국에는 21선과 이 5일선이 엉켜 있는 상황, 그 다음에 60일선이 위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자체로만 저는 이미 뉴스케일 파워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점을 U자로 위로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특히 거래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뉴스케일 파워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저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리면 그런 소식과 함께 좀 좋은 소식과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는 루마니아 쪽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요. 지금 이 최근에 나온 소식에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반도체와 원전 등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배제되어서 필리핀 쪽에서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협력하려고 하는 이 원전 부분에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삼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필리핀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 중공업업체 IHI와 건설업체 니케이홀딩스 등이 투자한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필리핀에서 차세대 원자력 발전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이 동남아 쪽에 이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이 지금 뉴스케일 파워에도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지금 협력하는 이 프로젝트가 루마니아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한미일 그다음에 UAE까지 포함이 된 거고 지금 이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는데 아마 저렇게 건설이 시작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된다면 또 한국 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이 SMR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그런 이 패권을 좀 이 일방적인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 서방 국가들이 힘을 협력을 하는데 거기에 이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이벤트 체코 원전도 아직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기다리면 그 관련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보고, 지금은 4월 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다 해소가 되고 나서 좀 이제 5월부터 본격적인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은 네, 휴일 전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